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녹화한 용정호투 2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표님과 함께 이제 광주에 내려갔다 왔습니다. 광주 이제 집회가 있었는데, 광주는 뭐 처음 아마 그런 대규모 집회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 같고, 그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선 물론 이제 가장 이제 신경 쓰고 이제 힘들게 준비하신 분은 이기선 지부장님이신데, 어제 아마 쉴 새 없이 계속해서 마이크를 잡고 아마 고함을 쳤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목이 아마 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서울에서 할 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왔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각 지부장님들하고 이제 각 지부에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왔었는데, 물론 이제 뭐 거의 광주에 사니까 전라도 송문한 전남 지부장님, 그 다음에 우리 스티븐 시갈처럼 이제 꽁지머리를 갖고 있는 이제 김태환 전북 지부장님 이런 분들 오셨고, 그다음에 몸이 좀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대전에서도 김현호 지부장님도 오셨고요. 그다음에 최승진 충남 지부장님, 그리고 좀 멀리서 또 강원도 원주에서 권혁선 지부장님도 오셨습니다. 그래 짧고 굵지만 또 한 소리 하셨고요. 그다음에 정말 정열적인 이제 방영철 부산 지부장님께서 또 사나운 무리들을 또 끌고 오셨더만요.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고 나름대로 이제 서로 격려가 되는 그런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뭐 그게 좀 선수를 하셨는데, 지금 이 광주라는 데가 이 언제까지 저렇게 지금 좌빨대로 원상으로 남아 있을 거냐. 이걸 갖다가 지금 결국 소화할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지 않을까. 왜? 그 사람들하고 국민의 동당 지원하라고 해봐야 하지도 않을 거고, 그다음에 어떻게든 그 자기들이 어떤 토착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게 과연 자기들의 지역적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이 맞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하나 제가 그때 좀 무엇을 느끼냐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전라도 사람입니다. 그냥 목포 출신이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전라도가 정말 태조 왕거의 때부터 갖고 있던 어떤 그런 원한을 풀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희들도 대통령 내봐라.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됐죠. 이제 그거로 해소될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좌빨 정권들 그보다 더 색깔을 진하게 나타내는 정당들이 들어서면서 완전히 이제 광주 전라도고 이 사람들의 이제 포로가 됐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한국 어떤 현대 정치에서의 새로운 비극인데, 하나 좀 웃기는 거는 김대중 대통령은 둘째 치고 그 다음에 노무현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문재인, 그 다음에 지금 이재명. 왜 전라도 강하고 광주 사람들은 이 경상도 좌빨들 뒤에 숨는 거죠? 자기들이 필요하다면 자기들 고향에서 자기들 고장에서 훌륭한 인물을 내보내면 될 것이지, 왜 꼭 투표할 때마다 그렇게 전략적 사고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략적 사고라는 거는 여하간 자기들 지역사회에 가장 더 많은 혜택을 줄 거라고 잘못 판단하고 뽑는다는 거죠. 근데 실제 물어봅시다. 이 이재명이라든가 문재인이라든가 노무현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그 호남 지역사회에 어떤 혜택을 줬습니까? 별로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이명박이나 박근혜라든가 영남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실제 영남 사회가 그 사람들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그거 통계적으로 증명하기 정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1세기를 이제 또 벌써 20년이 지났죠.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보면은 19세기적 그 향토사회, 토사회 이런 데 매몰되어 가지고 지금 근대 시민의식을 갖다가 창출하지 못하는 이런 질곡 현상을 어떻게 좀 극복해야 될까,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갖다 느끼게 하는 그런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열악한 조건 하에서 혁명 21을 지지하겠다, 혁명 21의 간부가 되겠다고 하신 분들 정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지역에서 어떤 대규모 행사를 했다고 해서 그게 위축될 게 아니라 전남이나 전북이나 그 다음에 광주 같은 곳에서는 다만 혁명 21의 기치를 내세우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당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라고 저희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조그만 일이라도 그냥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이 성의를 보면 되는 것이지, 꼭 다른 타도 다른 도시에서 이렇게 대규모 집회 이런 성과를 냈는데 우리는 취약하다라는 그런 어떤 너무 그렇게 소극적으로 또는 이제 고립감 이런 것도 느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행사는 그런 고립감을 완전히 해소시키는 그런 어떤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각 지부장님들하고 거기에 또 참가 모여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윤석열 외교하고 우리나라 정부 한국의 향배, 정말 이제 세계 체제 재편 과정에서 한국이 고립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부에서 제가 조금 늦은 뉴스, 그러니까 폴란드에 착탄한 미사일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 이번에 그 G20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G20을 계기로 여러 가지 이제 다자 양자 회담이 있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은데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 이게 하나 가장 큰 게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삼각 동맹으로, 뭐 동맹은 아닙니다만 현실적으로 봐서는 군사 동맹과 마찬가지 이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북한에 대해서 이제 확실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라는 것 갖다가 재천명하고 재확인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 언론에 잘 보도가 되지 않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요즘 한국 기자들을 좀 이제 씹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한미일 이제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 이제 바이든이 연설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 한국 사진 기자입니다. 이게 취재하는 기자는 아니고 다운이라는 말을 4번이나 찌끄리면서 그 회장을 이상하게 만들 버리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앞에서 사람이 얼쩡거리니까 이 사람 기자들이 아닙니다. 그 수행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요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고 앉으라는 거죠. 그렇게 감을 지르니까 이 삽시간에 분위기가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박진희 외무장관이 이상한 쓴 웃음을 띄는 걸 제가 발견했었고, 더 화가 났던 건 이제 바이든입니다. 바이든은 연설 중간에 한국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일시 중단하고 한국 기자를 계속해서 째려봤거든요. 근데 그거로 끝날 줄 알았더니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사람이 큰 소리를 치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니까 결국에는 경호원들이 끌어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경호원들은 아마 윤석열을 갖다가 아마 지키러 오던 한국 경호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성가시게 보니까 동네 창피하다. 그래서 그게 어떤 기자의 어떤 사진 기자인지 잘은 모르겠으나 전하 대표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자들과 접촉한 바에 따르면 한국 기자들 충분히 그런 짓거리 하고도 남을 애들입니다. 일단 바깥에 나가면은 국제적 예의라는 게 있는데, 에티켓이라는 게 있는 게, 이건 오로지 자기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진 동영상 찍어 보내는 거 위에 다른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한국 기자들뿐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기자들 다 와 있거든요. BBC, CNN, NHK 다 와 있습니다. 근데 왜 한국만 유달리 그런 특혜를 받아야 되는 건지, 무슨 권한으로 다운당 그게 무슨 영화 감독도 아니고, 그런데 아마 이건 한국에서 아마 창피하니까 일체 아마 알고도 아마 씻질 않거나 유수에 올리지 않거나 그런 거 있었는데, 제가 이거 보고 상당히 붕괴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와 유상을 제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이나 그 뉴스 자체가 결코 조작된 게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을 간 김에 한번 한미, 한일, 한중 다 처리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한중 회담인데, 이걸 지난번에 대표님하고 저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만날 게 아니라 좀 더 준비된 상태에서 만나셔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시진핑 은행 팽시키셔야 됩니다. 미국과 일본은 우선 만나고 난 다음에 중국은 나중에 이야기해도 되죠. 근데 만난 상황에서는 크게 윤석열이 뭐 잘못한 건 없습니다. 무난하게 했고, 그 다음에 어떤 관료적 속성, 시진핑을 만났을 때 윤석열이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밑에서 어떤 사람이 글을 써줬을까 하는 그런 제한적인 요소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아마 더 이상의 과감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 거다. 그게 이제 그 공무원들이 비겁하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윤석열이 뭐라고 했냐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이 저렇게 도발을 자꾸 하는데 니만이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레버리지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건설적 역할을 좀 해주기 바란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진핑의 반응이죠. 그러면은 과거에 자기들 그런 건설적 역할을 해왔고 나름대로 이제 한반도 안정에 기여해왔기 때문에 나름 평화가 안착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제고해 보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정답입니다. 저는 외교가에서 시진핑 이야기 하자면은. 근데 시진핑은 뭐라고 했냐면은, 그건 북한한테 알아봐라. 북한이 할 일이지 난 잘 모르겠다. 이딴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외교생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이 외교가에서 정상들이 하는 언행의 수준이 점점 이제 그 유치하거나 굉장히 난폭해진다는 점을 감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답이 나올 걸 미리 알았다라면은 윤석열이는 건설적 역할을 중국에 기대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만약에 북한이 계속 도발을 계속 하는데 중국 너가 자제시키지 않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은, 만약에 극단의 사태가 생겨났을 때 중국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요렇게 나왔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시진핑이가 그럼 그 응분의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든지 안 지겠다든지 아니면은 살짝 꼬리를 말고 다른 화제를 돌렸을 겁니다. 그런데 건설적 역할,
누구든지 쓸 수 있거든요. 고시해가지고 사무관 서기관만 돼도 그 정도 말은 대통령 말씀 자료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앞서 나가지 못하는 거죠. 왜? 지금 과거의 중국이 아니다는 겁니다. 과거 덩소평이나 후진타오나 장쩌민하고 대할 때 한중 관계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얘들 말이 굉장히 거칠 거라는 거. 굉장히 아마 한국을 무시하고 들 거라는 건 이미 전제를 깔고 나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갖다 알고도 저런 식으로 미온적으로 대응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 그런 점에서는 저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번 계기에 바이든하고 시진핑이 3년 만에 양국 정상으로서는 3년 만에 이제 만났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시다하고 시진핑이가 처음 만난 게 되는데 공식적으로 그 이게 3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올해가 한국, 중국이 이제 수교 30주년입니다만 일본하고 중국은 이제 50주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50주년이라는 게 상징적 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부 간의 합동 행사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냥 민간 차원에서 지금 이제 양국 관계가 굉장히 냉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셀리브레이트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는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회담을 하게 됐기 때문에 양국이 굉장히 이제 팽팽한 신경전을 썼었고 일단 기시다 시진핑 이 양자 회담에서는 일본에서는 뭐 중간 점수 정도는 줄 수 있겠다. 기시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기시다는 일단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협력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실제 회담에서도 막 그런 의견을 개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최근에 이제 동진아 특히 동진아에 대해서 중국이 이제 미사일 발사라든가 그냥 군함의 이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위력적 정찰 위력적으로 이제 군함대 상선들을 끌고 이제 배회하는 막 이런 어떤 기동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지금 양국 관계의 긴장 고조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기시다가 지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만 문제 이런 데 대해서도 일관되게 지금까지 일본이 취한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긴 하는데 그는 의미와 입장이 똑같죠. 다만 무력으로 현상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그 점에 대해서는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 이런 강한 메시지는 시진핑 측에 아마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시진핑도 이제 한국을 대할 때는 굉장히 무례한데 일본 정도가 되면은 그렇게 만만하게 대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실수라든가 그 다음에 그렇게 격한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만 이거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뭐 레드라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양보할 수가 없는 그런 선이다라는 걸 재확인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대만에 침공당할 경우에 일본이 어떻게 입장을 취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상당히 일본으로서는 이제 굉장히 급박한 문제죠. 왜냐하면 당장 무력으로 뭘 대응을 하려고 해도 지금 헌법 체제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일본에서 흔히 하는 이야기는 대만 유사시는 일본 유사시다. 그러니까 대만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은 곧바로 일본의 안보 위기가 도래하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명제들을 갖다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대국민 선전선동에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뭐 전쟁이라는 이 위협에서 벗어났었기 때문에 갑자기 군비를 증강한다든가 긴장을 고조시킨다 하는 데 대해서 일본의 극우파라든가 다소 강경 우익에 속하는 사람 이외에는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뭐 좌파 세력이나 우리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합니다만 또 뭐 그런 또 세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앞으로 아마 제도적으로 일본이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대만을 일개 정식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만을 일단 유사시에 중국이 대만을 쳤을 때 어떻게 대만을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왜? 합동 군사 훈련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연합 군사 훈련. 그러니까 만약에 대만을 도운다면 결국 따로따로 정부를 획정해서 따로따로 전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과연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가 거기에 진출해서 중국군과 전투를 벌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본이 아마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국민 계몽을 통해서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 하는 게 아마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로 지금 그렇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G10이 그 대표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G10이라는 게 원래는 G7이 못했죠. 세계체제 리드에 나가는 이거는 이제 일본을 포함한 아마 유색인종 중에 일본이 유일한 국가입니다. 나머지는 대개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든가 의회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7개 세계 최정상의 국가들 그거에다가 이제 20개로 늘어나게 되는 그 중간에 G8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포함됐었죠. 러시아는 뭐 형편없는 권위주의 국가긴 한데 일단은 법 제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다당제와 의회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국가의 형태는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끼워 넣어주자. 그래서 G7이 러시아를 G8에 넣어주면은 얘가 좀 말을 잘 듣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실수였죠. 그래서 지금은 G8이라는 회의 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G10이 언제 발생했느냐? 이거는 이제 그 재정 위기, 미국의 어떤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도저히 선진국만으로는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게 문제가 발각이 됐다. 그래서 이거는 민주주의 제도라든가 이런 어떤 정체성의 문제를 떠나서 일단 GDP의 볼륨이 큰 나라들은 다 모여라. 그래서 한번 회의를 해보자. 라고 해서 G10이 됐는데 사실은 거기에 한국의 이명박이 기여한 바가 큽니다. 원래는 15개국을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G15. 근데 15개국을 하면 한국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국을 집어넣기 위해서 뭐 중국이니 그다음에 터키니 다 좋다. 인도네시아 다 집어넣어라. 다만 한국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G20으로 만들자고 하는데 이명박이 상당히 이니셔티브를 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호주가 적극 동참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G10이 이제 발족하게 됐는데 그런 점에서는 이명박의 어떤 외교술 같은 게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돌이켜 생각해야 될 거는 도대체 이 G20, 그 다음에 G7, 지금 현재 G10은 그 미중의 어떤 대립, 그 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어떤 합의점을 도출할 수가 없는 기구가 돼버렸거든요. 프리티는 아예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G10이라는 기구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을까? 마땅한 결과도 내지 못하면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야 되냐? 그 회의는 누가 하죠? 그 회의에 드는 경비는 누가 냅니까? 전 세계 해당 국가들의 납세자들이 냅니다. 그냥 돈만 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이 외교관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각국에 될 수 있으면 많으면 많을수록 자극되는 많은 국제기구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회의체를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똑같은 내용들을 협의하게 되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다자 협의체가 있습니까? 에이펙도 있죠. 그 아셈도 있습니다. 아시아, 유럽. 그 다음에 뭐 G10, G7. 그다음에 유엔 또 있죠. 기존에 했던 그 고정된 협의체. 너무나 많은 협의체에서 너무나 많은 안건들을 갖다가 다루고 너무나 많은 스테이트먼트를 내고 그래서 뭐 어쨌다는 이야기냐 하는 그런 비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기회에 이런 자질구레한 이런 어떤 그 협의체라는 걸 정리해서 정말로 국제사회의 어떤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회의체만 남기는 그런 조정작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게 아마 특히 이번 세계체제 변동기 그다음에 어떤 중국의 디커플링 문제 이런 거와 결부해서 앞으로 세계체제가 지금까지과는 신자유주의 시대와는 다를 거라는 그런 전제하에서도 이런 국제기구의 수라든지 그다음 국제협의체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이에 대해서는 아마 다시 한번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래 이번에 어떤 그 G10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그 회의라든가 이런 안건들이 아마 발굴됐을 걸 아는데 하나 조금 충격적이었던 것은 영국하고 중국의 정상회담이 무산됐습니다. 근데 이건 아마 뭐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겠죠. 갑자기 이제 총리가 바뀌는 바람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도 할 수 있으나 제가 영국 언론이나 다른 유럽 쪽 언론의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지금 영국은 중국과 철저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경제, 안보 어떤 측면에 있어서도 중국은 영국의 적이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내부적 합의가 이미 영국 정계 내에 유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적과 굳이 만나서 어려운 이야기를 해봐야 얻을 게 없다. 그리고 오히려 잘못하면 이게 자신들의 이제 속셈을 드러내는 그런 어정쩡한 기회의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는 영국 외교가 상당히 리스크에 빠질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아마 회담을 거부한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재밌었던 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 세계 무대에서 각국 정상이나 외교장관들의 발언 수위라는 게 굉장히 거칠어지겠다는 측면인데요. 또 하나 재미난 이제 그 에피소드가 있었죠. 트리도 캐나다하고 중국 시진핑이가 옥신각신하는 서로 서서 약간 뭐 서로 얼굴에 미소는 띄고 있습니다만 이제 굉장히 어정쩡한 그런 어떤 이야기가 노출됐었는데 시진핑이가 트리도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이제 불쾌감을 표시했던 거는 양자 회담에서 나왔던 이야기 그 어떤 그 델리키트한 이야기를 갖다가 왜 캐나다 언론에 너가 유출시키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캐나다 쪽에서는 그게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양국 간의 핵심적인 상을 이런 게 논의를 했다라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라고 하면서
돌아 나가는 시진핑을 트루도가 붙잡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핵심 이야기가 나왔던 건 아닌데 어떤 형식의 문제, 회담을 왜 유출시키느냐, 신뢰성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그런 추상적인 단어들을 쓰면서 두 사람이 이제 각을 세우는 그런 뭐 자리가 있었습니다만 결국 나중에 헤어질 때는 또 이렇게 뭐 악수를 하는. 그러니까 이번에 시진핑이 생각보다 많이 웃더만요 보니까 원래 사람이 많이 웃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번에 이제 3기 되고 나서 시진핑이 G10에 가서 계속 웃는 모습을 보이느냐 아니면 찡그린 모습을 보이느냐 하는 게 대내적으로 상당히 이제 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의 그 메이크업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의기양양하게 모든 곤란만하게 나는 처리하고 간다라는 이런 인상을 주기 위해서 그는 중국 국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국제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다소 석인차는 조금 언짢은 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미소를 띄우는 뭐 그런 노력을 시진핑이가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G10을 통해서도 이제 전 세계 이제 강대국들의 각축, 그다음에 균열, 그다음에 그 중간에 속한 국가들의 어떤 그 애매한 태도 이런 게 앞으로 어떤 세계 정치를 이끌어가는데 어떤 퍼즐을 맞출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국면에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의 문제를 쭉 살펴보게 되면 결국 미국을 빼고 이야기한다면 그 우리의 이제 최대 관심사는 중국과 일본인데 지금 여러분들 아마 한간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신영일 동맹이라는 거. 영일 동맹이라는 건 1902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영일 동맹 이후에 러일 전쟁이 터지면서 사실상 영국이 일본을 지원하고 일본이 러시아를 까부수는 그래서 러일 전쟁의 승자가 이제 일본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실은 영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도왔던 거죠. 그래서 그 영일 동맹의 재판이 21세기에 다시 나타난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 영국이 지금 보니까 지금 과거의 영연방 그다음에 대영 제국과 같은 그런 위세를 떨칠 수 없기 때문에 태평양에서 뭔가 강력한 우방이 필요하다. 유럽은 자기들이 직접 맡으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본을 아마 타겟으로 삼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어떤 그 군사 안보 관계, 그다음에 경제 관계를 좀 더 돈독하게 나아가면서 과거의 어떤 그 영일 동맹에 준하는 정도의 그런 어떤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서로가 표명한 것 같고 일본으로서는 대환영이죠. 영국 같은 나라가 그런 식 관심을 표명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신영일 동맹이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게 나오냐면은 일본과 영국과의 군사 협력 안보 관계는 굉장히 많은 어떤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간에 그 일일이 제가 그 협의체 내용이라든가 접촉 과정 이런 거 설명드릴 수는 없겠으나 거의 보면은 과거의 영일 동맹이 창궐하던 시대와 유사한 굉장히 빈번한 어떤 그 인적 교류가 인적 접촉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RAA라는 거 들어보시는 거 모르겠습니다. 이게 Reciprocal Access Agreement라는 건데 지금 영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군함을 갖다가 그 정박을 시킨다든가 그 다음에 항공기가 안착한다는 이런 문제에서 가지고 타국의 전략자산이 자국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별도의 협정을 맺는다든가 그 다음에 자국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구체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포괄적으로 협정하는 맺었던 겁니다. 그게 RAA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시프로컬 서로가 억세스 그러니까 쉽게 그냥 접안시키고 배를 갖다가 항구에 접안시키고 그 다음에 병사들을 실어 나르고 하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병력 동원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무기 체계를 갖다 서로 교환하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연합훈련을 하는 문제 이런 것 갖다 전부 총괄적으로 하나의 패키지로 이루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일본과 영국 사이에 성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일본하고 호주가 RAA를 갖다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스가 때 맺은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도 유효합니다. 일본은 지금 약간의 친중적 색깔을 가진 좌파 세력이 호주의 정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지금 그 이전의 정권이 맺은 일본하고 맺은 어떤 호주의 RLA 협정이라든가 그런 게 무산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막 거의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신영일 동맹뿐만 아니라 호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를 받죠. 이 좌파 세력이었기 때문에 호주 수상은 막 그런 안보적 정의에서 급격한 변동은 없을 거라는 뉘앙스를 갖다 띄우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별로 뭐 의심할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필리핀 같은 경우에 미군 기지를 다시 아마 받아들이는 걸로 했는데 이거는 아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 필리핀의 마르코스 아들이 이제 이멜다 아들이죠. 이놈이 아마 친중 노선이기 때문에 반미 입장을 취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우려가 파다했었는데 이게 미국하고 막 딜이 성사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원래 미국의
그 비리에 있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자산을 갖다 미국 정부가 동결시킨 그런 어떤 해프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 동결을 갖다 해제시켜주는 조건으로 아마 미군 기지를 갖다가 다시 필리핀에 정착시키는 그런 딜에 합의한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쇼킹한 뉴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미동맹 이런 걸 우려하는 사람으로서는 나름의 하나의 어떤 안전판이 마련됐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태평양 지도를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점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미국의 군함이 쉽게 접안하고 그 다음에 동진아 남진아에서 압력하는 어떤 그 중국 함대 이런 걸 갖다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마 태평양상으로 본격적으로 중국 함대가 진출하는 걸 극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전판을 지금 서서히 장악해 가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분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영일 동맹의 어떤 개념을 위조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런 협력 사안들이 발견이 되고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뭐 중국의 경제가 망조에 들어갔다는 건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중국에서 예약은 빨리 빠져나오는 게 문제고요. 한국 기업들이 좀 늦습니다만 일단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지난번에 C4 어떤 반도체 그 대중국 포위구도에서 어떤 그 반도체 생산한 국가들이 어떤 조합을 이룰 것인가 하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세계 체제가 어떤 식으로 재편돼 가냐 하는 걸 보는 과정에서 일본의 역할은 게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누차에 걸쳐 우리를 암신시키기 위해서 그런 발언들을 하기는 합니다만 한국과 일본 두 개 중에 어디를 더 신뢰하냐라면 압도적으로 일본을 신뢰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C4 동맹에 있어서 아마 한국이 지금 미적거리기 때문에 대만하고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C4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 스스로가 디지털 후진국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한때 세계 시장을 50% 이상을 장악했다가 지금 이제 제조 분야에서는 완전히 삼성한테 밀려가지고 물론 대만의 TSMC 근데 밀려가지고 지금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기껏해 이제 소재, 장비, 그다음 후공정 분야에서는 아마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제조를 하고 반도체 제조 부문에서 완전히 탈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과연 이대로 나가다가는 완전히 디지털 시장에서 퇴출당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우려가 발생했었죠. 그래서 일본이 최근에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힘을 기울이고 있고 8개 회사, 그러니까 도요타를 비롯한 8개 회사가 NTT를 포함해서 굵직굵직한 어떤 일본의 대기업들 8개 회사가 출자해가지고 라디푸스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7년, 2030년에는 2나노 이하의 반도체를 갖다 생산해서 작업자족을 하고 수출도 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산업 전략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는 그런 야심찬 프로젝트를 내놨는데요. 이제 이걸 보게 되면은 결국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을 퇴출시킨다. 라는 것은 미국의 전략적 구도하에서 일본이 어떤 행보를 보일 건가 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나노, 4나노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삼성 같은 경우에는 3나노, 2나노 그 사이죠. 그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걸 넘어서는 좀 더 굉장히 야심찬 2나노 이하짜리를 갖다가 자기들이 이제 개발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상태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뭘 알 수 있냐면은 일단 미국은 그 중국이 가전제품에 이런 데 반도체 쓴 것까지 규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주 전략적으로 이제 군사 기계에 들어갈 법한 그런 어떤 2나노, 3나노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켰다는 입장이 정리된 상태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그러면 그래서 일본하고 같이 협력할 수밖에 없다. 인텔도 협력하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14, 16나노 보통 우리가 쓰는 가전제품에 쓰는 반도체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중국을 갖다 완전히 따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내버려 두되 시장에서 퇴출시키진 않대.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속하는 모든 부품을 중국에 독식하게 되면 곤란하죠. 그럼 또 하나의 전 세계적인 공급망의 병목 현상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꼬드겨서 일본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면은 대만의 TSMC와 합작해서 구마모토에 이제 자체 생산 공장을 만들기로 했거든요. 지금 현재 이미 추진 중에 있고 곧 제품이 나올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중국이 세계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그걸 갖다가 사전에 막자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거는 소위 말해서 미들레인지 보통 우리가 쓰는 일반 가전제품에 쓰는 반도체를 말하는데 그건 이제 미들레인지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이엔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최첨단 수준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제조를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합작하고 그 다음에 대만의 TSMC를 끌어들여서
계속해서 이제 생산 기반을 확충시켜 나가겠다 하는 이제 전략적 입장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본 정부가 어마어마한 돈을 댄다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기껏해야 9천억 원, 1조 정도밖에 이제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시간이 가게 되면 결국 전체 총량으로서는 약 50조나 우리 돈으로 50조 돈, 100조 정도의 돈이 들지 않을까. 일본 돈으로 5조 엔, 10조 엔 정도까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발굴 단계이기 때문에 착수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진 않으나 아마 이 전체 사업 규모가 이제 확대되고 제 모습을 갖추게 되면 거의 뭐 수십조 원에 달하는 그런 예산이 아마 필요할 걸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지금 제가 들여다보게 되냐면은 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시포에서 한국이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니까 철저히 일본하고 손잡고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그런 시장 전략을 분명히 세웠다는 겁니다. 근데 왜 여기서 한국은 점점 배제돼 가는지 지금 삼성 반도체 잘 팔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국면에서 다음 단계에 일본이 한국을 따돌리기 위해서 미국과 손잡고 한 이런 행위, 첫째 미국과 손잡을 경우에 한국이 삼성을 배제시킨다면 굉장히 우리로서는 불리한 게 지금 설계 부분은 미국이 여전히 세계 1위입니다. 반도체 제조 부분에서는 아주 극소량만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인텔이라든가 대부분 손을 놓은 상태죠. 그건 한국과 대만에 머지나온 상태고 하지만 2나노미터 이하 최첨단, 최최첨단의 반도체를 만드는 일본하고 협력하겠다라는 미국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삼성이나 한국의 반도체 업계가 반드시 눈여겨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국면을 보게 되면 이번에 빈살만이라는 놈도 왔다가 그런데 이걸 갖다가 100% 저희들이 지금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나이브하냐 하면은 이걸 한국의 펀더멘탈 그다음에 어떤 삼성이 만든 어떤 그 반도체 기적 이런 거에 매몰돼 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생산 기조 이런 어떤 그 건전한 매니팩처링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금 제일 우려하는 건데 이게 외교에서나 경제에서나 이런 나이브한 생각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어마어마한 실수를 할지 모릅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불구하고 일본하고 협력하는 것 같다가 무지 주저하는 게 마치 이게 무슨 전염병에 걸린 것처럼 그러니까 좌파 정부가 북한의 지시를 따라서 일본과 거리를 두고 계속해서 반일 감정을 갖다가 조장하는 거 그 자체는 자기들의 전략 전술이니까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소위 스스로가 보수 우파라고는 작자들의 정권을 잡고 나서는 일본한테서 이런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거든요. 물론 일본 경제와 한국 경제는 상호 보완성이 없습니다. 한국이 잘 되면 일본이 안 되고 일본이 잘 되면 한국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쟁 국가이기 때문에 어쩔 도리는 없으나 안보 측면에서 아주 거대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 한국이 거기에 포함되지 못한다? 이런 상태에서 나중에 수십 년 후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닥칠지 모릅니다.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말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폴란드의 관계를 한번 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벤치마킹 할 수밖에 없는 게 자, 이번에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 말이 맞다면 만약에 러시아의 순항미사일이 날라오는 걸 갖다가 우크라이나가 요격하기 위해서 잘못해서 그 미사일이 떨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에 대항하기 위해서 미군이 요격 미사일을 잘못 쐈다가 한국 농부가 2명 죽었다고 합시다. 경기도 어디에서 난리 나겠죠. 한국 같은 경우에 당장 반미 되면 난리 나겠죠. 특히 광주 같은 경우에. 예. 자, 그러니 폴란드는 어떻게 했습니까? 폴란드는 우방임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미사일이 자국 영토에 떨어져서 2명의 자국민이 죽었거든요. 그런데도 우크라이나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국익의 입장에서. 오히려 폴란드를 위시한 미국이나 다른 우방들은 그거 봐라. 러시아 너가 그런 식으로 비군사적 시설에 대한 주민에 대한 포격, 공습, 미사일 공격을 가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나오는 거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러시아의 책임이겠다라고 이야기했지 우크라이나를 탓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폴란드 가장 피해를 입은 폴란드 두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감싸고 도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원하지 않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크라이나는 죄가 없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감싸면서 지금 현재 대러 어떤 그 포위 구도 이건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은 계속해서 추진되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거든요. 이걸 만약에 한국이라고 하면 대비해 보십시오. 반미 감정 또 옛날 장갑차에서 깔아 죽은 여중생 2사람 그 문제와 똑같은 사태를 유발시킬 겁니다. 그때 윤석열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거죠? 폴란드와 같은 대담한 그런 입장, 그런 전향적인 그런 입장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미국과 일본 관계에서 윤석열이 취하는 이 애매한 태도 같은 경우를 볼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폴란드나 우크라이나와 같은 그런 입장을 취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오늘 2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Revolution 21. Revolution 21. 내 나이 30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Revolution 21. 가봐 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봐 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봐 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봐 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